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장을 맡으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를 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토론에 앞서서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몇 달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계와 이 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갖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이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각 종교하고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종교계가 이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인식. 물론 이제 일부 종교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까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종교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 저출산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또 우리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좀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에 이어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토론은 6개 종교에서 추천된 6분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는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고, 약 6분 정도의 발표가 좀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토의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불교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저희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전문기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서 해주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종교평화회의에 일단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발제를 통해서 원고를 써야지 했는데, 사실은 지면으로 봤을 때보다 오늘 이제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더 많은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이제 가지고 온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위원님 발제를 들으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사회 전체의 연대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한 가족 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살아왔었던 부분이고, 또 지적을 해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실장님 발표 중에서 출산 돌봄의 범위를 엄마로 확대하자라고 하시는 부분 정말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엄마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그동안 가려졌었던 거를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님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계에서의 가족 친화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과 한부모 가족의 정책적 지원 확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이제 한부모 가족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사실은 그동안 최근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꽤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원은 좀 부족하고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사실은 이혼 가정이 제일 많은데 이혼을 했다고 해서 다 한부모 가족인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만 한부모 가족인 거죠. 그래서 혼자서 키우니까 힘들 거를 알지만 자녀를 책임지겠다라고 한 그런 분들이 한부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불교계의 가족 친화적 역할에 따른 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같이 또 생각을 해보면 모든 가족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참여를 종교계가 하고 그 다음에는 행위로서 같이 하나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이 사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가치에 대한 공감 참여에서는 뭐 어느 종교든지 특정 이슈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명분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깨달을 기회를 주고 참여할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공감대 형성하고 인식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찰에서는 이제 초하루 법회, 초사흘 법회 뭐 여러 가지 법회를 하니까 그때 가정의 달 뭐 초하루에 뭐 무슨 계획을 세우는 법회 또는 가정의 달 기념 건강한 출산 기원 법회, 지혜로운 부모됨 기원 법회, 뭐 생명 가치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그 주제를 앞으로 내세우는 법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수요와 결핍 충족을 위한 수혜 제공 참여는 일단 현대사회는 가구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러는 거는 일단 출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산모한테는 겁나는 일이기도 하고 축복받아야 하는 일인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가족의 대소사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일에 기여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종교계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신을 축복하고 어려운 점도 나누고 출산 계획에 도움을 주고 이러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세대 간 출산 경험 나눔 간담회, 뭐 출산 양육 준비 교실, 또 태교 명상. 저는 여기저기서 이제 사회적 태교라는 말을 제가 좀 쓰는데요. 엄마만 태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만 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축복을 해주면 그것이 태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혼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있는데 너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엄마한테 전달되고 그게 또 아기한테 전달됐을 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축복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교 8정도 태아와 함께하는 육바라밀, 태중 아기를 위한 희망 메시지 나눔 및 전달, 뭐 미혼모 자녀의 수면조끼 만들기. 실제로 이런 일들은 조계종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뒀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파급 효과나 성장을 위한 역할 참여는 이제 종교 사찰의 경계를 넘어서서
불자가 아닌 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종교계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관련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생시키고 또 그거를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사회를 같이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찰로의 변모도 해야 되고 또 불자를 지역 사회를 일구는 사람으로서 일구미화 또 임산부와 태중아기를 위한 사찰 음악회, 아빠의 자장가 발표회, 육아사진 전시회, 인구가족 사회복지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보여주면서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안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심 있는 사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실 총무원의 사회부나 교육부에서 프로그램 운영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 안에서는 사업연합회를 통해서 지역 내 확산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는 본말사간 본사, 말사 이렇게 해서 조직 체계를 이용해서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도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와의 연대, 방송 매체를 통한 전파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을 통한 내면화 그리고 실천 활동의 반복,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마루종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최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신자고 신도이기 때문에 종교계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은 어떤 리더들의 활동보다도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호 센터장님께 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 발표 시간을 6분을 드렸는데 조금 많이 초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좀 더 축약을 해서 다음 발표 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교에서 손한나 성균관 관리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KCRP 그리고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단을 대표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했었고 실제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라 관장님께서 나가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이 결혼 그리고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전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돌봄의 책임이 여성,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 아빠, 그리고 개인과 사회, 정부가 함께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아까 한부모 지원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 정의가 저는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유교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아리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혼인 제도와 혈연만이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의식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 가구, 그리고 조손 가구, 미혼모, 미혼부, 비혼, 동거 가구까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변화를 사회가 받아들인다면 이들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기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 이에 유교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에서 탈피를 해서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고 그리고 효친, 우애, 경로 사상을 기반으로 가족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관장님이나 지방의 여러 유림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건데요. 아까 발제자님의 발표 중에도 있었어요. 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고령층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남자에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젊어요. 네. 그래서 평균 연령이 70대고요. 그리고 저희 유교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전 고령사회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건강하시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234개 향교에 있는 노인분들이 네, 뭐 자산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자신의 노력이겠지만 네. 그래서 고령사회는 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저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그리고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관장님께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낸 아이디어 하나가 한지붕 3대 가족입니다. 네, 전라북도,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할 것 없이 노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 가운데 그 노인분들은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지붕 안에 조부모와 부모, 손자, 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뭔가 사회적인 정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처럼 이런 3대 가구가 모여 사는 그 가구를 위해서 한 지붕 3대 주택을 내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을 왜 했냐면 저 또한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조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효친 사상이 몸에 배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로 사상을 체화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명 경시 풍조 사상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제 자료에도 있지만 유교가 더 이상 남성층과 고령 중심의 유교가 아니다. 그런 유림이 아닌 여성과 청년층의 유교 인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 여성 유도회, 성균관 청년 유도회 같은 것들을 전국 지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서 유교의 역할로 가장 시급한 것이 가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어떤 해결 대책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세대 간의 존중, 바람직한 효문화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가 고리타분한 가부장적 질서가 아니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평등, 박애, 자유 등 인류 문화에서 구현해야 하는 공동적 가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 사상이긴 한데요. 입즉 효, 출즉 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런 글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서 공손하게 처신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의 근간과 으뜸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생명경시 사상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이제 결론을 짓자면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지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여성이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가족을 이룰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할까 좀 더 다양한 경험치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성공 사례들을 이런 사회에 함께 공유를 한다면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한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불교 윤기호 청소년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청소년국의 윤기호 교무라고 합니다. 저는 성직자고요. 종단의 전문가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종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좀 묵은 과제를 갖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불교에서는 인구 변화의 대응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인구교육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본격화됩니다. 저희 이제 사업의 과제명을 우리 시대의 청년을 응원합니다라고 정했는데, 이제 청년들을 응원한다는 말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응감해준다, 원불교가 응원한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사업 과제명이었고요. 청년들로 포커스를 맞춘 거는 구조적이고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청년 세대의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갖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 3C를 CBS 얘기해 주신 저희도 이제 청년 세대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좀 보자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원불교는 교리 자체에 그 세전이라고 말해서 출산, 혼인, 태교, 육아 이런 것들을 의례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주는 교리가 직접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혼인교리서를 강화하고 단계별 프로그램을 잘 전개하는 가운데서 전체적인 종단 내에서의 의제화에 좀 노력하자는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2018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이신 종 목사님께 이 사업을 보고를 드렸었을 때 종 목사님께서 굉장히 무겁게, 굉장히 진지하게 1인 가구 문제 해결해라고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세대의 1인 가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마하고 해결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해서 이제 이 숙제를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의 바탕에서 이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사회 보시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불교에서 이 인구 변화에 대한 의제를 당하면서 가장 고민의 지점은 정말 어떤 것이 원불교적인 인구 교육이고 또 가장 어떤 것이 원불교적인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책 연구를 본격화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또 관련된 데이터나 조사나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근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 중앙총부라고 말하는데, 이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인구교육이나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시도하자는 게 첫 번째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화 구조를 좀 개선하자. 원불교 안에서의 어떤 이제 사목이나 포교를 원불교는 교화라고 말하는데, 이런 교화 구조를 좀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단이 같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세신도가 감소하죠. 근데 세신도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젊은 신도가 확 준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신도 감소도 문제지만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연결되는 지방이 이제 지방 소멸 문제잖아요. 지방 소멸을 종단 안에 의제로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각 원불교는 이제 교회 성당을 교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당이 통합되고 폐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교화 구조의 문제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저 같은 성직자들의 인사 배치의 문제가 연결됩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권의 수도권의 인구 배율이 50%를 넘어선 게 작년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도 여전히 아까 전북도 인구 분석한 것처럼 그냥 아직은 좀 뭐랄까 균형적인 물리적인 어떤 인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교화 구조 개선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그 대학생 대상으로 출산과 혼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54.8%가 나왔고, 종교가 없는 청년 대학생들이 35%가 나왔으니까 약 19% 격차이 굉장히 큰 유의미한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신앙의 정도가 강할수록 결혼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62%가 나왔고, 그렇지 않은 신앙 정도가 약한 대학생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그 인식이 38%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큰 23% 격차가 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있어서 종교계가 해야 될 역할이 또 많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데이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원불교의 데이터와 원불교의 실태를 한번 직접 표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미있는 결과들을 얻게 됐는데, 첫 번째로 원불교에서의 데이터 결과는 원불교 청년들의 28%가 전체 청년에 대비해서 1인 가구였습니다. 일반 사회적 1인 가구 비율의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다문화된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러 이제 뭐 서울연구원 발표나 이런 것들 보면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깊게 분석을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원불교 청년들의 특성들이 그냥 뭐 세대 간의 특성, 뭐 남녀 간의 특성이기보다는 어떤 취업이나 뭐 대학 재학 여부나 그리고 직장이나 정규직 여부나 이런 다분화된 현상에 대해서 이질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구직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출산 의향이었는데요.
출산 의향이 원불교에서는 62%가 출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게 나타났는데 굉장히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어요. 일반 사회의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그럼 원불교 청년들이 출산을 선호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사들과 또 변인들을 통제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2차적인 연구를 준비하고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을 좀 정리해보면 이제 원불교 안에서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분화된 이 다분화 현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자. 두 번째는 진로 미성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그리고 어떤 장기 지속적인 니트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다행스럽게도 그 올해부터 3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새 지도부가 이제 3년 주기의 정책들을 펼쳐가게 됩니다. 교정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앞선 논구나 최고 지도자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원불교 교정 정책의 핵심 과제 중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과제가 실제 입안이 됐습니다. 우리 4차 기본 기획을 많이 참고하고 또 이걸 같이 학습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이 반영돼서 이제 원불교 교화 구조 개선의 첫 번째 과제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자는 게 염두했고 3년 동안에는 실제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집중적인 연구와 분석을 좀 진행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족 변화나 아까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 교학적인 분석을 좀 하자. 두 번째는 자녀 인구 의식 제고를 좀 하자. 그래서 부모 교육 같은 걸 강화하는 것들이 단기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진행하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응 과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렇게 일단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무자이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당무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원불교가 갖고 있는 정책 과제의 그 네 가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교육이나 인구교육이나 대응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과 정책적 연계성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이상민 박사님 말하신 사회적 연대성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확대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담기구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행복이나 성장 그리고 문화적인 참여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산적 의제화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교당 내에서 순회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종단 내에서. 근데 이 저출산 문제 다 안 돼요. 근데 실제 세부적인 결을 잘 모르는 거죠. 막연한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확산적으로 의제화시키고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 마무리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종교도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 사회, 사람들이 다 바쁜 것처럼 원불교도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문제고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끝났으면 움직이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원불교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전환적인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환적인 마음 공부의 중심에 이 인구 변화가 있다는 부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가족이나 돌봄이나 또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마하고 생각하고 또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호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천도교 이미애 하늘연대 상임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연대 상임대표를 이걸 계획할 때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도교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어떤 저출산, 노령화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약간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제목이 자연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인구 문제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요즘 저출산에 관한 거, 노령화에 관한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봄에는 가볍게 걸어라. 어머니인 지구가 임신 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 북미의 원주민의 경구인데요. 저희 천도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홀로 사람만이 입고 사람만이 먹겠는가. 해도 역시 입고 달도 역시 먹고 먹느니라. 저희 해월 신사님의 천지 부모님이라는 경전 말씀인데요.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한 것은 다음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아마 한 사람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자연주의의 그 말을 제가 아마 조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앓는 불치병인 암을 빗댄 말입니다. 지구에 엄청난 암세포가 번식하고 있다. 암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아마 처음 듣는 말들은 아닐 것 같아요. 지구의 암세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암세포 번식을 막기 위해서 또는 암세포 박멸을 위해서 코로나라는 백신을 지구가 개발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슬픈 말인데요. 오늘 이 슬픈 자각이 우리가 다루는 인구 문제를 제가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출산 저하를 인구 위기, 지역 소멸, 인구 절벽, 인구 경제의 노쇠화 등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이 있어야 나라 차원에서의 대응이든 종교기관의 대응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인구 현상 보면은 발제하신 이상님 선생님의 그 발제문에 굉장히 역시 마찬가지의 의견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종교인이 오래 산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감 없이 평화롭게 산다. 그 다음은 여초 현상. 여자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요즘의 영성시대로 가는 현상으로 보면은 종교인의 일반적 특징과 부합된다. 이러한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역할로 본 인구 현상 대응에서 보면요. 한국의 피상적 인구 현상을 저출산, 노령화로만 보이지만 진실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인구, 과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집값, 폭등, 교통, 스트레스, 그 다음 대기질, 그 다음에 수질 등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노인 복지 정책이 청년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일이 독일과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다음에 세대 간의 정서적, 정신적인 격차,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6분씩만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 줄여서 그렇다면 천도교의 인구 변화에 대한 실천 방안 사실은 이 부분을 각 종단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천도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았구나. 아니,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저희 그 종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어떤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원불교와 마찬가지로 종단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저희가 가장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수련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 자체가 어떻게 바뀔까?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만 한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이런 걸 다 떠나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도, 그리고 생물, 무생물조차도 모두 다 하늘님을 모신 시천주의 사상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깨우치고, 우리 스스로가 하늘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나만 하늘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늘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면 이런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어떤 요즘의 기후위기,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많이 배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주교 하영숙 가톨릭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가톨릭 천주교회 평신도인 하영숙입니다. 저는 이상님 연구위원님과 이종성 실장님 두 분 발제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가톨릭 교회 평신도이자 생명윤리 학자로서 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천주교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복음화의 사명의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발제문을 보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가정 안에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90, 시어머니 89, 우리 남편 65세, 저는 이제 노년의 시기 60, 또 혼인을 앞둔 우리 아들 31, 딸 35.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또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종교의 관점에서 하는 성찰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천주교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너무 양이 많았어요. 제가 진짜 조금 생략하고요. 저는 이제 주제하고 지금 이 주제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진짜 공감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그 해피 버스케이 여기에 정말 CBS에서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었다는 거 전 처음 알았고요. 굉장히 지금 많은 동의를 하면서 우리 천주교에서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이제 매년 12월 31일 되면은 한주 천주교회 이제 현황을 집계하는 통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인구 조사 같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16개 교구와 이제 이런 단체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집계한 거를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나 고령화, 수도권의 교구에 이제 모이는 신자들 이런 거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간과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바로 교회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2020년 12월 30일 이제 통계에서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인구 위기 문제를 교회의 문제라고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현대사에 대한 이제 한국 천주교의 복음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뿐만 아니라 환경과 피조물을 수호하며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이제 건설하고자 이제 이렇게 복음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의 소명은 이제 혼인 성사의 바탕을 둔 부부 사랑에 의한 어떤 자녀 출산과 교육,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생태계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모든 형제들이라는 사회 해칙을 반포하시면서 사회의 취약성을 연대와 배려의 자세로 돌보자며 인간의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 사회 안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맥락하에서 이제 저희는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들, 저출산, 이혼,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1인 동거와 독신호 선호를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사건을 교회와 가정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실정에 따라 가정 사목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단지 가톨릭 교회의 교리만 이제 주장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목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이제 부부들을 직접 참여할 것도 이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한국 순교교회는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목자나 본당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서 저는 가톨릭 교회가 일부 열심한 신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나 운동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고 대중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중심이 되는 통합 사목을 전개해야 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인간 존엄성 존중과 수호에 대한 봉사입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법은 무시되기도 합니다. 인간 생명에 침해할 수 없는 가치가 사회와 제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회 생명 존중 포럼하고 같이 한국 순교교회가 함께 생명문화교육 관련법이라는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얘기를 이제 발의하기도 하였지만 지금도 이제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난임으로 인해서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자연 임신을 위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나프로 임신센터를 개소하고 있는데 인간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는 나프로 임신법이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의 사랑과 태어날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영성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구 위기 타파를 위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과 교회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에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네 번째는 사회적 선익을 지향하는 이제 공동선을 저희가 증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반하고 연대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동반과 연대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늘처럼 종교 간 이런 연대 포럼을 통해 갖고 이웃 종교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정이 바를 따라 이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저희 교회 내에서 이거는 저희 생애 주기별 가정 사목과 청소년 노인 사목의 통합 사목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교회 내에서 세신과 어떤 새로운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인구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명과 가정을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사고방식,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영숙 연구원님이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우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하종필 대진대학교 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진문화연구소의 하종필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 종교계의 대응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된 게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다들 여기 다 아시겠지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에서는 보통 유도라든지 불도라든지 어떤 선도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한자에 보면 전부 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결국은 이 종교를 믿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향의 인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토론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인구 폭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충청북도 괴산에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 농촌 지역, 특히 산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많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 3개 중학교 있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고, 또 고등학교가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되고, 또 유일하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거의 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걸 느끼는데, 제가 오늘 서울에 와 보니까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는 개미 새끼 안 보인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길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밤 되면은 불빛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두워요. 오히려 시골에서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고라니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기 힘드니까. 그만큼 농촌 사회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 조용한 곳에 살다가 여기 오면은 너무 시끄러워요. 차량도 많죠. 건물도 사방에 빌딩이 들어서 있죠.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인구가 적은 게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농촌에 살다 보면은 인구가 좀 적은 게 더 좋다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지방에서는 또 뭐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농촌으로 주소 갖기 운동도 벌이고, 뭐 지원 사업, 출산 지원 사업, 한 가정 아이 더 갖기 운동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인구 폭발을 걱정했는데, 지금 참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인구 늘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국가 정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더 활성화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실천 방안인데, 저는 뭐 토론자로서 발표자 글을 우선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귀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각 종교별로 그 인구 구조라든지 또 남녀 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세대 간의 그런 어떤 도표 같은 걸 보면서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다 하게 됐고, 결국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는 이 구조가 결코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역삼각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아까 뭐 3세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세대는 끊겨버린다고 봐야 돼요. 3대 그냥 갑니다. 100년 같으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발표하신 분의 글에 보면은 왜 어떤 종교에서는 여초 현상이 있고 남초 현상이 있는지, 또 남자가 아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이제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인구 전략 사례를 소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다양한 국가들 사례를 좀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비교 논문에서는 독일의 걸 하나 언급했다 그러면 동남아의 어느 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어느 나라, 아니 미국이나 카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나라의 인구와 종교 관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지원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우리가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만 가지고 아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도 도시와 농촌 또 어촌 그렇게 해서 세분화되었으면은 또 지역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분명히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좀 글이 좀 쓰여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발표자의 구성원들의 행복한 가족 생활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하고 청년 성원의 목소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보통 가정마다 보면 옛날에는 액자에다가 가화만사성이라고 한자를 다 썼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항상 우리가 교육할 때에 이 가정 화목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가정 화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가 화합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화합되면만이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또한 사회가 화합이 될 수 없는 거고 사회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만났을 때에 최소한 기본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가정에 사람 2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든 여자가 태어나든 쌍둥이 태어나든 2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0.81이고 앞으로 0.7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집안 망하는 꼴이 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불행해진다는 거고 이 세상이 끊긴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입춘대길에 그냥 다경이라는 말도 있다시피 집안에 경사가 날라고 하면은 복덩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애들이 복덩이입니다. 동양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복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이스물에 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장려하고 또 애를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그 개인들이 아니라 사회가 보호를 해주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도 이 정음정량회라 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났을 때는 최소한 2명을 만들어라. 그게 실천 윤리입니다.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너 자신부터 하라는 거죠. 남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반드시 그런 정음정량의 도수에 의해서 최소한 2를 만든다는 거. 그것만 잘하면은 이 인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둘이 있어 한 명이 아니라 2대1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 도리만 잘하면은 우리 종교계에서 역할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까 CBS에서 하신 것처럼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각 교단마다 방송국이 있고 언론 잡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서로 교류를 하면서 좋은 제도는 서로 배우고 또 그걸 자체 내에서 권장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나같이 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또 포럼이 이루어지게 돼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정필 소장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계획된 시간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앞서서 주제 발표해 주셨던 우리 이상님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종성 실장님 마무리하는 말씀을 한 1분 내지 2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그거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네, 시간이 많이 진행됐어요. 저도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들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생각 못했던 부분들 지적해 주신 거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현상이 사회적 문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50% 정도가 그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1%가 이슈고요. 그 다음에 3%가 패션이고 30%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게 50%까지 가려면 종교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종교계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종교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공통점은 앞으로 그 다문화 가정에서 다양성 가정으로 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성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가족이 중요하듯이 다양한 성원이 사는 사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답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신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도와드리는 것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종교계에서 하는 인식의 편차도 굉장히 크고 제가 생각했던 편견과 다른 식의 인식과 진행을 하시는 것도 많아가지고요. 이런 다양성을 다시 존중받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번 이 토론을 들으면서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종교계의 위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종교계와 우리 정부와 함께 이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경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사무처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박진경입니다. 우선 앞서 우리 이미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온 지구에 암세포로 전락한 인구에게 자연의 경고가 사실 3년째 함께 그 고통을 앓고 있는 시점에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의 불씨를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또 종교계가 그동안 함께 고민해 주신 진지한 이 실천의 노력들을 공유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각각의 갖고 있는 종단 안에서의 교리를 바탕으로 또 인구 문제를 재해석해 주시면서 또 우리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대한민국 이 역사 안에서 종교의 역할은 특히 위기와 갈등의 시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와 주셨습니다. 지금같이 인구 문제가 사실 엄청난 쓰나미로 우리의 코앞에 이미 닥쳐왔고 무엇보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세대, 성별, 또 지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차별과 혐오가 사실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 다시 한번 종교계가 문제 해결자로 다시 나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좀 살리고 진정한 사회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감과 연대, 오늘의 많은 말씀들 중에 제가 키워드를 뽑자 보면 공감과 연대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뽑혀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해주셨기에 여전히 저희는 공감과 연대를 종교계의 노력 속에서 의지해서 이 세상에 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이런 만남들과 연대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경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이끌어주신 우리 김태성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교계 연대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